여러분은 지금 김남훈의 인파이팅을 듣고 계십니다. Absolutely wonderful world of sports. Welcome to the wonderful world of sports. 이성무의 스포츠 라이프. 네, 이성무의 스포츠 라이프를 책임지고 계시는 이데일리 스포츠 전문 기자 이성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저가 이제 네이키드 토크에서 저를 외모적 소수자라고 최강희 씨가 표현하셨는데 결코 소수가 아니에요. 컨테이너네 스튜디오 안에서는 컨테이너 안에 너무 솔직한데요. 예. 네. 조립식 스튜디오죠. 아주 훌륭한 스튜디오인데 이 스튜디오 안에서는 이성무 기자와 제가 바로 다수고요. 그리고 바로 김효진 PD가 소수죠.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서는 뭐 절대 외모에 대한 이런 열등감이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다수 메이저니까요. 네, 큰 얼굴, 과체중, 바로 우리가 정사입니다. We are the major. 이 스튜디오 나가면은 눈물 흘릴 것 같은데요. 나가도 건너편에 김용민 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국민TV 사랑합니다. 자, 오늘 역시나 한국 시리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삼성과 두산의 한국 시리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잠깐!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저 두산 이긴다고 했는데 이성무 기자께서는 LG 이긴다고 하셨었죠? 그렇습니다. 뭐 누가 봐도 LG가 이기는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홈에서 두 번이나 죽고 그러니까요. 뭐 이상하게 실책을 하고 그렇게 경기가 풀릴 줄은 몰랐고요. 자, 제가 이겼으니까 그때 우리 내기 걸었던 게 100만 원 빵이었나요? 밥사기였습니다. 100만 원 빵으로 기억하는데. 네, 홍대 뒷골목에 아주 저렴한 밥사기였습니다. 안 속네. 알겠습니다. 밥 사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야구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죠. 하여튼 삼성과 두산의 한국 시리즈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렇습니다. 삼성과 두산의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가 오늘 24일부터 7전 4선승제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1차전과 2차전은 각각 그 24일과 25일 대구에서 열리고요. 하루 휴식 후 3, 4, 5차전은 27, 28, 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립니다. 네. 5차전까지 승부가 안 가려지게 되면은 6, 7차전은 다시 31일과 11월 1일 대구에서 열립니다. 벌써 한국 시리즈 티켓은 4차전까지 뭐 거의 매진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지금 그러니까 그 예매 사이트 말고 그러니까 인터넷 게시판에서 요즘 표를 구하기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프로야구 끝판왕을 가리기 위한 한국 시리즈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보니까 사람들이 표를 못 구해가지고 아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자, 그 삼성과 두산 한국 시리즈에서 이전에도 만난 적이 있나요? 이 두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4번째 맞붙는 것은 삼성과 두산이 최초입니다. 네. 그만큼 자주 만났다는 것이 되겠죠. 첫 번째 대결은 아주 이제 옛날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요. 또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아하. 예, 당시 두산은 오비였죠. 투혼의 에이스 박철순 선수의 호투를 앞세운 오비가 거포 이만수가 버티고 있던 삼성을 4승 1무 1패로 눌렀습니다. 야, 박철순이랑 이만수.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시리즈 김유동 선수의 어떤 끝내기 말로 없는 이제 끝내기 말로 없는 아니고 아무튼 이 말로 없는이 결국에는 승부를 갈랐죠. 저는 이 처음 프로야구 개막전 할 때 당시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그 양반이 나와가지고 시구했던 것도 그렇습니다. 기억이 나고 무엇보다 또 새소년 어깨동무 당시에 나오는 그 소년 잡지를 샀더니만 이 프로야구 선수들 캐릭터 사진이 들어있는 카드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카드가 예전에는 지금은 이 야구 카드 문화가 없는데 82년만 하더라도 어떤 문방구에서 그런 유명 선수들의 카드 이렇게 사인이 그려져 있는 이 카드를 팔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이제 눈 밑에다가 바르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스티커 그렇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스티커 같은 거. 스티커 있습니다. 눈 반짝임을 적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칠한 쪽으로 이 햇빛을 흡수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눈이 덜 부시게 하는 건데 요즘엔 스티커를 안 붙이고 아예 그리더라고요. 군인들 이 위장 크림 바르듯이 아예 그리더라고요. 그거 눈 밑에 붙였다가 안 떨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자국 남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이거 나이 연식 인증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김효진 PD는 모를 거예요. 이제 그 1982년 처음 만났고요. 두 번째 만난 것은 2001년입니다.
당시 김인식 감독이 이끌었던 두산이 김응용 감독이 팀을 맡았던 삼성에 4승 2패로 이겼습니다. 네. 당시 흑곰이라 불렸던 외국인 거포 우즈가 MVP가 됐고요. 이 경기는 정규리그에서 3위를 차지하고 이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올라온 팀이 이 정규리그 1위 팀을 꺾고 우승한 마지막 한국 시리즈입니다. 아,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가 아니죠. 타이런 우즈죠. 타이런 예. 우즈죠. 그렇습니다. 야, 그게 벌써 2001년도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팀이 붙은 게 2005년인데요. 그때는 삼성이 두산을 4연승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 두산이 특급 에이스 리오스를 앞세워서 도전을 했는데요. 네. 결과는 삼성의 시시한 승리였습니다. 이때 이제 특급 마무리 오승환 선수가 이 한국 시리즈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맞습니다. MVP가 되고요. 아주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지금 1차전, 2차전이 각각 24일과 25일 대구에서 벌어지게 되겠는데 내일부터죠. 정말 기대가 됩니다. 누가 이길지. 우선 한번 삼성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까 하는데 그 삼성은 정규 시즌 1위 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긴 시간 휴식을 취했으니까 두산처럼 치열하게 싸운 팀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삼성이 월등히 유리하죠. 정규 시즌에서도 더 잘한 팀이고 네. 거기다가 충분히 쉬었으니까 20일 가까이 쉰 거죠? 20일. 그렇습니다. 20일이나 쉬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체력이 보충하다 못해서 힘이 남아 도는 거죠. 힘이 남아도는 거 확인해봤어요. 아마 뭐 서로 지금 경기에 나오고 싶어서 안 다닐 겁니다. 선수들이. 네. 여기에 이제 상대 팀에 대한 분석까지 그 시간 동안에 철저히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이제 삼성은 올 시즌 두산과의 상대 전적도 9승 7패로 앞서 있고요. 그러네요. 모든 면에서 두산보다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2002년 한국 시리즈를 시작으로 지금 11년 연속 정규리그 1위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통계상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 삼성의 우승은 은행에 미리 예금해놓은 돈을 되찾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이 돈은 그냥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은행도 종종 망하고요.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뭐야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삼성의 최대 강점은 역시 투수력입니다. 이 팀 평균 자책점이 3점대로 이 두산보다도 훨씬 앞서 있고요. 네. 배영수, 윤성환, 장원삼 등 선발 투수진이 두산보다 훨씬 강합니다. 여기에 물론 마무리 오승환 선수도 건재하고요. 또 타격에서도 최영우나 최태인 등 이 왼손 거포들이 두산을 상대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삼성이 두산보다 우위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삼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은 그 삼성의 전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불안 요소 또 역시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플레이오프 때도 마찬가지로 큰 경기는 역시 수비에 의해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내야 수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난 플레이오프 때 LG가 이 수비 실책으로 자멸했잖아요. 네. 반면에 두산은 이 완벽한 수비력으로 어떤 체력적으로 이 전력적인 열세를 네. 극복했는데요. 지금 삼성의 주전 유격수가 김상수라는 선수입니다. 네. 이 김상수가 수비만 놓고 보면은 한국 최고의 유격수라 해도 손색이 없거든요. 또 발도 빠르고 수비범위 넓고 네. 실수도 적고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선수인데요. 그런데 이 김상수 선수가 이 손바닥 골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번 한국 시리즈에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격수가 이 야구에서 수비의 축인데요. 축이죠. 핵심이죠.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또 2루수 주전인 조동찬 선수도 발목을 다쳐서 네. 정상 컨디션이 아닙니다. 지금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격수와 2루수 아주 중요한 포지션 두 개에 후보 선수들이 나서야 해요. 아무래도 아하. 이 선수들이 뭐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도 빅매치를 한번 경험해본 선수들이 그나마 그 어떤 상황에서 좀 더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삼성에게 정말 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자, 두산 이야기로 한번 가봐서요. 두산은 4위 팀이었어요. 4위 팀인데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왔습니다. 두산의 기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미라클 두산 뭐 옛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두산이 정규 시즌 4위를 했습니다. 이 준 플레이오프에서 넥센과 만났는데 목동 2연전을 먼저 내주고 내리 3연승을 거두면서 플레이오프에 네. 올라왔어요. 또 기적 같은 이 또 플레이오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레이오프에 올라와서 서울 라이벌 LG에게 1승 1패로 맞선 상황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역시 한국 시리즈 티켓을 따냈는데요. 뭐 지금까지는 정규 시즌 4위 두산의 반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실 것입니다. 4등 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 좀 대단해요. 그러니까 준 플레이오프나 플레이오프 모두 전문가들이 두산이 모두 불리하다 이렇게 예상을 그 했었어요. 전문가 중엔 이성무 기자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사이비 소리 들어도 마땅한 전문가인데요. 네. 뭐 그럼에도 이 두산이 그런 예상들을 뒤집고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력에서 앞섰다는 의미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4위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확률 0%. 예, 프로야구 역사상 4위 팀이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면에 삼성처럼 정규리그 1위를 한 팀이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경우는 무려 86%나 됩니다. 86대 0. 그렇습니다. 오. 이게 뭐 확률만 놓고 보면은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무하마드 알리대 네. 신인왕, 한국의 신인왕 정도 될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김혜수 씨와 결혼할 확률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겠군요. 아, 진짜요? 네. 예. 그건 좀 더 될 것 같은데요. 한 300대 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3만 대 0. 근데 사실은 슬퍼. 올해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다를 거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산에게 전혀 희망이 없는 게 아닌 게 이 포스트 시즌에서 13일 동안에 9경기를 치르면서 두산의 뚝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어요. 네. 예, 오히려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이 선수들의 자신감이 더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 완벽에 가까운 수비가 두산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네. 이 마지막 승부를 펼칠 상대가 삼성인데, 물론 삼성이 3년 연속 한국 시리즈 우승에 도전하는 최강팀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두산은 선수들의 네.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그렇죠. 강점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단기전이 투수 싸움인데, 노경은이나 유희관, 니퍼트 네. 같은 주축 투수들이 충분히 쉬었다는 점에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뚝심의 두산이 과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경기일수록 그 수비가 중요한데 삼성은 김상수 선수, 이루수 조동찬 선수가 부상 때문에 못 나오는 상황인데 네. 두산은 또 수비가 완벽하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투수도 잘하고. 지난 플레이오프 때도 나타났지만 외야 수비는 정말 물샐 틈 없이 완벽하다. 자, 공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공이 빠져나가서 안타가 되더라도 홈에서 무조건 잡아낼 수 있다. 이런 선수들이 능력도 되고 자신감이 네. 넘치는 거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야구는 멘탈의 스포츠라고 하는데 네. 이런 멘탈적인 면이 오히려 이런 큰 힘이 된다면은 승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맞습니다. 야, 정말 이번 한국 시리즈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시리즈를 개만두, 두바이 시리즈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죠? 예, 개만두는 음식 이름 아니고요. 두바이는 도시 이름 아닙니다. 네. 이제 개만두 두바이라고 하는 거는 양팀 팬들이 상대 팀을 놀릴 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좀 사연이 있습니다. 이제 개만두는 우선 두산 팬들이 삼성을 놀릴 때 하는 얘기인데요. 네. 이 삼성이 두산과 올 시즌 프로야구 정규 시즌 개막전에서 만났습니다. 네. 이 삼성 배영수 선수가 이 개막전에서 말로 없는 두 방을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오재원 선수에게 맞고 김현수 아이고. 선수에게 맞고 네네. 말로 없는을 한 경기에 두 방이나 맞았는데 한 경기에 투수 한 명이 말로 없는 두 방을 맞은 것은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거든요. 아, 최초.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박찬호 선수가 한 이닝에 말로 없는 두 방을 맞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 이제 한만두라는 별명을 얻었었어요. 우리나라 팬들한테. 한 이닝 말로 없는 두 방. 그렇구나. 지금까지도 이제 박찬호 선수 검색하면 한만두가 같이 나와요. 박찬호 선수는 만두 안 먹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 얘기 진짜 별명이 싫어하는 별명일 것 같은데 네. 이제 그걸 가지고 배영수 선수도 개막전 말로 없는 두 개라고 해서 개만두라는 아이고. 별명을 얻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산 팬들이 삼성 배영수 선수만 보면은 그렇게 놀려대는 거죠. 참 팬들이 짓궂은데 사실은 돈 내고 들어온 팬들이 그렇게 놀리는 거는 네. 저는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만두. 돈 안 내고 들어오는 인터넷 워리어들이 이제 인터넷 네. 게시판에 그렇게 쓰는 게 문제겠지만요. 네. 반면 두산도 삼성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6월 7일과 8일 대구구장에서 이 두산과 삼성이 맞붙었는데 네. 두산 마무리 홍상삼 선수가 이틀 연속 끝내기 홈런을 맞고 졌어요. 그러니까 첫날은 9회 말 이 채태인 선수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았고 네. 둘째 날은 연장 10회 말 박한희 선수가 이 홍상삼 선수에게 가슴에 비수를 꽂은 것인데요. 가슴에 비수를 꽂아.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쌈박해요? 칼을 꽂다니. 예,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프로 데뷔 이후 첫 끝내기 홈런을 이 홍상삼 선수에게 네.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상삼 선수가 이 두 선수에게 아주 잊을 수 없는 어떤 추억을 남겨준 셈이죠. 네. 그것도 같은 투수를 상대로 두 경기 연속 끝내기 홈런. 참 이 프로야구 32년 역사상 네.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삼성 팬들은 두산과 홍상삼 선수를 보면은 두 경기 연속 굿바이 홈런. 두바이라고 두바이. 해서 두바이라고 놀려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배영수 선수가 1차전 선발로 나오고 홍상삼 선수는 두산의 마무리인데 네. 이 두 선수가 마음에 짐이 있는 거예요. 이 짐을 누가 이겨내고 자기 실력을 자기 공을 뿌리느냐가 이 승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바이 개만두. 팬들 입장에서는 재밌는 하나의 유흥이겠습니다만, 또 그것도 팬의 권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수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맞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어쨌든 자기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진짜 프로로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참. 근데 이렇게 졌을 때 별명 붙는 거는, 네.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프로레슬링 선수 10년을 하면서, 네. 이긴 적보다, 예. 진 적이 한 20배는 더 많기 때문에, 하여튼, 제 별명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죠. 예. 자, 이번 1차전 선발 투수는 근데 누가 나오죠? 예, 삼성은 윤성환 선수가 나옵니다. 삼성의 현재 확실한 1선발 투수고요. 올 시즌 13승 8패, 평균 자책점 3.27. 정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는 다승왕까지 했고요. 아무튼 어찌됐건 삼성이 가장 믿는 선발 투수입니다. 당연히 1차전으로 선발로 나올 것이 확실시 됐고요. 두산은 노경은 선수가 나오는데요. 노경은 선수 올 시즌 10승 10패, 평균 자책점 3.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윤성환 선수에 비해서는 조금은 못 미치지만은 네. 그래도 이 노경은 선수가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에 나왔을 때 이 선수가 나왔을 때 모두 이겼어요, 두산이. 그런 만큼 필승 카드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노경은 선수가 또 이 플레이오프 경기를 네. 3차전 선발로 나선 다음에 충분히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 대등한 입장에서 아주 정면 승부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재미있는 투수전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투수를 알아봤고요. 이 양 팀의 키 플레이어를 꼽는다면 누가 될까요?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지금 유격수 김상수 선수가 골절로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상수 선수를 대신할 유격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네. 되겠죠. 바로 정병곤이라는 선수가 유격수로 나서게 되는데요. 이 정병곤 선수는 사실 생소한 이름이에요. 거의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수비력은 좋은 선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큰 경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네. 유격수가 사실 실수를 하게 되면은 팀 분위기가 완전히 어그러지게 틀어지죠. 되거든요. 그렇기 핵심이니까. 때문에 이 정병곤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승엽 선수가 올 시즌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러니까 허리 부상 때문에 사실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고 사실 잘 계신지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시즌 막판에는 경기에 나오지도 못했는데 네. 지금 이승엽 선수가 다시 한국 시리즈에 맞춰서 몸을 만들어서 나올 예정이거든요. 과연 이승엽 선수가 팀의 기둥으로서 베테랑으로서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차전 선발 윤성환 선수가 최대 7차전까지 한 3번 정도 네.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윤성환 선수가 또 큰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윤성환 선수 역할도 중요하겠고요. 두산의 경우는 역시 장타력에서 삼성에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빠른 기동력을 활용해야 네. 되는데요. 그런 놓고 본다면은 이종욱이라든가 오재원, 정수빈 네. 같은 이 발빠른 왼손 타자들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이 대구구장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홈런이 많이 네네네. 나오는 구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 또 거포들이 많습니다. 오재일이라든가 최준석이라든가 홍성은 같은 선수들이 얼마나 또 장타를 알려주느냐가 이 두산의 또 운명을 좌우한다고 할 수 정말 있습니다. 대구구장이 완전 떠들썩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네. 대구구장이 가면은 잠실구장은 사실 이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좀 재밌잖아요. 네. 그런 좀 현대적인 분위기가 나는데 대구구장은 외곽에 있는 데다가 오래된 구장이다 보니까 거의 시골 장터 분위기가 나요. 네. 그러니까 큰 솥에서 큰 무쇠솥에 닭을 그 자리에서 튀겨요. 프라이드 치킨이 아닙니다. 진짜. 그러니까 까맣게 예. 기름이 까맣게 산화가 돼서 저걸 누가 먹나 그랬는데 줄 서서 먹어요. 그 냄새가 정말 팬들을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대구구장에서의 그 승자는 그 소스로 튀긴 프라이드 그렇습니다. 치킨이다. 그러니까 대구구장이 올 시즌, 그러니까 내년까지 하고는 이제 네. 철거돼서 없어질 예정인데, 그래도 대구구장이 많이 또 위험한 구장이고 좀 오래돼서 낙후되고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정말 황량한 사막의 결투 그런 느낌 나겠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많은 야구 팬들은 또 이 대구구장에서 야구를 보는 묘미가 있거든요. 네. 또 많이 그리워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굉장히 재밌는 승부가 될 것으로. 자, 이번 한국 시리즈 누가 이길 것 같다.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저랑 한번 또 내기 한번 해보시죠. 86대 0 아니겠습니까? 네. 삼성이 이길 것으로 보이고요. 음흠. 이번에는 뭐 한번 100만 원 걸기 한번 5만 원 걸기 하고요. 5만 원 걸기 한번 하시죠. 그래서 5만 원 일단 걸기. 술은 제가 사고요. 저 예. 두산 이기는 걸로 해서 예. 왜냐면 김혜수랑 김남은 결혼하는 게 3만 대 빵이긴 하지만 네. 그거보단 확률이 높잖아요. 86대 빵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흔히 말하는 차이니즈 스타일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야구 소식 알려드렸고요. 잠시 노래 듣고 나온 다음에 스포츠 라이프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딥퍼플의 하이웨이 스타 들어보시죠. 조합원이 만드는 신개념 소비자협동조합 쿠빈쿠. 직거래, 안전먹거리, 공동구매 등 아름다운 소비문화를 만들어가는 소비자협동조합 쿠빈쿠.
각자가 주인이고 각자가 주체니까. 식구들을 위해서 서로 되게 상생하면서 같이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대해주시면서 믿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하는. 검색창에 쿠빈쿱을 검색하세요. 자, 이성무 기자. 네. 게시판 보니까 야누스님께서 대구구장 시내 한중간에 있는데 우리 집 앞인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분이 변두리에 살고 계신 건가요?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대구 솔직히 잘 몰라요. 대구에 뭐 1년에 한 너댓 번 가나 출장으로 가는데 네. 거의 뭐 밤에 그 황금동이라고 있죠. 네. 그 술집 많은 동네. 네. 그런 데만 좀 다니고 사실 대구 지를 잘 몰라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 대구 이제 외곽에 짓는 구장은 이제 새로 짓는 구장이고 이 대구 시민구장, 그러니까 오래된 구장은 이제 도심에 있는 것으로 제가 또 잠시 착각했는데요. 구도심이라고 구도심이라고 하나요? 하고요. 네.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아주 굉장히 역사 깊은 야구장이고요. 잠깐만. 아까 뭐라고 뉘앙스 완전 달라진 게 아까는 시설이 낡고 위험하다더니만 지금은 갑자기 낡고 댓글 한 줄 들어왔다고 역사가 깊고. 그러니까 낡고 위험한 건 맞아요. 낡고 위험한 게 맞는 게 이게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인가 2등급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제 무너질지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저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야구장이 건물이 이게 그 야구장뿐만 아니라 건물이 D등급이나 2등급을 맞으면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이런 판단을 받은 거거든요. 야누스님 빨리 도망가세요. 야누스님 도망가세요. 네. 이사 가십시오. 뭐 조만간에 또 대구 야구장이 아주 최신식 현대 네. 식 구장이 또 들어설 거니까요. 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뭘 기대요? 죄송합니다. 아무렇게나 막 던져서.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야, 이 사람 처세술의 대가야. 5분 전까지만 들어도 위험하다 그러더니만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대구구장이다. 야, 이렇게 살아야 돼. 참, 이성무가 진짜, 야, 10년 동안 방송하는 이유가 있어. 정말. 당신을 최강희와 함께 처세술의 대가로 명명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요 얘기도 있어요. 이번 주 주말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열리는데, 이 대회, 저도 사실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대회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그러니까 축구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프로축구 리그에 우승 클럽과 상위 클럽이 참가해서 최강을 가리는 축구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동네 짱들이 이 놀이터에 다 모여가지고 한번 진짜 짱이 누군가 학교에 각 고등학교 뭐 이런 짱들이 학교 짱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그래서 서울 시내 짱을 한번 가려보자. 이런 대회입니다. 그 놀이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전까지는 여러 대회가 많았는데 이를 통합해서 새로운 대회를 만든 게 이 대회고요. 첫 대회는 2002년, 2003년 시즌에 처음 열렸습니다. 본선에는 이제 동아시아 16개 클럽, 서아시아 16개 클럽 등 32개 클럽이 출전을 하고요. 뭐 조별리그와 토너먼트를 거쳐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FC 서울이라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팀이 올라가 있습니다. 결승에. 그 FC 서울이 결승에 올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K리그 클럽이 5년 연속 2대회 결승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 K리그 클럽이 왜 이렇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2009년 포항을 시작으로 2010년 성남, 2011년 전북, 지난해 울산, 그리고 올해 서울까지 이 K리그 클럽이 5년 연속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올랐는데요. 이렇게 한 나라의 클럽이 5년 연속 이 결승에 오르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대단한 기록인데요. 아무래도 이 아시아 축구가 아직은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프로 리그가 각 나라마다 있지만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는 국가는 한국, 일본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몇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월드컵을 개최한 경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한국 프로팀들이 아무래도 좀 체계가 잘 잡혀 있고 무엇보다 이 다른 중동 국가나 이 다른 뭐 중국이나 이런 팀에 비해서 우리나라 클럽팀이 이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면은 국제대회에 나가면은 애국심이 발휘가 되고 아주 짜임새가 있고 굉장히 책임감 있게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는 거죠. 선수들의 어떤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 나라 선수에 비해서 좀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 국가대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외국 팀들하고 이제 맞붙어 싸우는 거죠. 네, 제가 이렇게 왜 해외에서 원정 경기할 때 그 느낌 제가 좀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종종 경기를 했는데 제가 작년이죠. 작년 초에 작년 초 맞고요. 작년 초에 그 일본 고라쿠엔홀에서 김일 선생님 이후로 24년 만에 한국인 챔피언으로서 방어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졌는데요. 예. 그래도 그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악역 캐릭터로서 나름대로 일본에서도 굉장히 또 통하시고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민족 감정, 지역 감정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안 되는데 사회적으로는 좀 있으면 안 되는데 이 프로레슬링은 사실 그런 게 또 굉장히 유용한 이런 이 서로가 또 흥미를 높이는 저는 캐릭터잖아요. 민족적 감정보다도 나는 굉장히 잘생겼는데 너희들은 못생겼다 이런 외모에 대한 어떤 미추의 기믹을 갖고 나와서 큰 인기를 끌었죠. 그 예전에 부시 회커스라고 있잖아요. 코믹 캐릭터. 그 코믹 캐릭터를 이어받는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네요. 이성무 기자가 간땡이가 벗네. 죄송합니다. 오늘 나가실 때는 제 발로 못 나가십니다. 이 스튜디오 나가실 때는. 네. 농담이고요. 진담이었습니다. 자, 일단 그 K리그 우리 FC 서울이 맞붙게 될 팀이 광저우 에버그란데라는 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한 팀이라면서요. 예, 굉장히 강팀입니다. 이 광저우 팀이 지난해 중국 슈퍼리그와 FA컵을 모두 휩쓴 중국 최고의 팀이고요. 올해도 이미 정규 시즌 우승까지 확정을 지은 팀입니다. 홍명보의 중앙수비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중앙수비수인 김영권 선수가 이 팀에서 뛰고 있고요. 또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이탈리아를 우승으로 이끌었던 이 마르셀로 리피 감독이 이 팀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리피 감독 정도의 감독을 데려오려면은 몇백만 달러의 연봉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중국 팀이, 이 광저우 팀이 돈이 많은 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재벌인, 이 중국의 부동산 재벌하면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땅 장사를 또 중국에서 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느낌 오는데. 그러니까 이 헝다라는 그룹이 중국에서도 몇 번째로 가는 이 부동산 재벌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팀이 이제 2010년에 이 광저우를 인수한 뒤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요. 뭐 아시아의 맨체스터 시티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뭐 중국 대표팀의 주전 선수들은 뭐 다 쓸어 모았고요. 심지어 이 브라질 리그의 최우수 선수라고 하는 이 다리오 콩카를 무려 1,000만 달러나, 그러니까 106억 원 우리 돈으로 이 돈을 들여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106억 원이 연봉인가요? 아니면 뭐 계약금이? 이적료죠, 이적료. 이적료만 106억 그렇습니다. 원. 그러니까 106억 원이면 내가 저 돈을 벌려면 프로레슬링 파이트머니로 했을 때 1년에 6번 경기한다고 했을 때 5.16 쿠데타 때부터 제가 시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콩카라는 그 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선수거든요. 브라질 리그에서 유명한 선수인데 이 선수 정도가 중국 리그 하면은 정말 세계적인 축구에서도 변방인데 여기까지 오려면은 정말 많은 연봉을 받고 뛰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투자를 많이 한 거고 돈을 많이 들인 건데요. 이를 발판 삼아서 광저우는 이제 계속 최근에 좋은 성적을 거둬왔고요. 이제 아시아에서 굉장히 강팀으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 팀이 4강전에서 일본의 가시와 레이소르라는 팀과 맞붙었는데 1, 2차전 합계 8대1, 그러니까 1차전 4대1, 2차전 4대0으로 이겼어요. 이 가시와 레이소르 굉장히 또 일본을 대표하는 강팀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본을 대표하는 강팀은 이렇게 쉽게 이겼다는 거, 정말 공격력이 어마어마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팀이 정말 돈이 많은 게 지금까지 이 4강까지 올라오면서 선수들에게 승리 수당으로 준 돈이 무려 1억 3천만 위안, 약 226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돈으로 처바른 거예요, 승리를. 그러니까 돈과 승리를 바꿨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지금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승전에서 이기게 되면은 얼마의 돈을 주겠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당근이 걸려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서울로서는 참 광저우가 만만치 않은 상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광저우가 K리그 클럽 킬러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서울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밀린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에서 밀리는 건 맞아요. 워낙 이제 외국에서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왔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 선수에 비교해서 좀 그러니까 서울이 조금 딸리는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이제 공격 쪽에서 너무 강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광저우 팀 서울이 수비가 잠깐 약하거든요. 이 좀 불안한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요. 하지만 서울은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팀만 만나면 펄펄 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이 중국의 장수를 상대로 2승을 거뒀고요. 또 2003년 이후 중국 클럽을 상대로 3승 2무 1패를 기록하는 등 유달리 중국 클럽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저우가 왜 이 K리그 클럽이라는 얘기를 듣느냐 하면은 사실은 역대 K리그 팀과의 전적은 1승 2무 1패로 그냥 평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전북 현대를 그것도 전주에서 5대 0으로 이긴 적이 있습니다. 5대 0이요? 그렇습니다. 당시 뭐 전주성의 수모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전북이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가는 팀이었는데 이 전북을 5대 0으로 이기니까 정말 이 광저우라는 팀이 대단하구나,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된 거죠. K리그 팬들이. 과연 그 서울이 아시아 챔피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는 않을 건데요. 일단은 1차전 승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전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이 경기에서 최대한 실점을 안 하고 승리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만약에 한 2골 차 이상으로 승리를 한다면은 2차전에서는 굉장히 수비 위주의 전술을 펼쳐서 네. 어떤 한 골 차로 지거나 뭐 비기기 작전을 나가거나 해서 그렇게 우승을 노려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홈에서 열리는 1차전에서 지게 되면은 이 광저우 홈팬들이 또 이 중국 팬들이 굉장히 네. 시끄럽고 또 좀 매너가 없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선수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정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네. 또 힘든데 여기에 또 이 중국 팬들의 어떤 좀 비매너까지 겪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서울 입장에서는 1차전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가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아시아 챔피언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우승 상금이 15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0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네. 금액이고요. 여기에 이제 피파 클럽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네. 이 피파 클럽 월드컵은 뭐 유럽, 남미, 오세아니아 등 각 대륙의 클럽 챔피언과 이 대회를 벌이는 대회인데요. 그러니까 각 챔피언스 리그의 위에 있는 챔피언스 리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이 꼴찌를 해도 출전 수당으로 100만 달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소 그러니까 여기서 우승을 하게 되면 네. 최소 250만 달러의 돈이 야. 벌어들인다고 하는 거죠. 멋져, 그러니까 멋져. 그러니까 이 팀 입장에서는 뭐 우승이라는 어떤 명예도 중요하지만 이 250만 달러 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예. 뭐 욕심이 나겠죠. 아까 돈 얘기하면서 이제 브라질 리그 최우 선수 다리오 콩카 106억 원 이적료 얘기하면서 네. 제가 5.16 쿠데타 때부터 시합을 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잘못 계산했어요. 예. 계속 계산을 해보니까 1394년 한양 천도. 아, 지금 핸드폰 이게 예.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네. 요때부터 제가 1년에 몇 번씩 경기를 해야 그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고려 말 조선 초기 때부터 시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계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역사도 깨기시고. 네, 슬퍼요. 현대사만 공부하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전국체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에 공항을 갔다가 공항에서 전국체전, 해외 팀의 우리 동포분들을 맞이하는 그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전국체전이 지금 인천에서 열리고 있죠. 벌써 이제 94회나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전국체전 많이는 들어봤지만 또 딱히 관심을 안 가져셨던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국체전 하면은 어찌됐건 한국 최고의 어떤 이런 종합 경기 대회 뭐 이렇게 인식이 많았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특히 이제 이게 관에서 주최하는 대회다 보니까 어떤 관에서 어떤 전국체전의 이런 열기를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프로스포츠가 더 발달해 돼 있고 또 다른 볼거리, 이 관심거리가 많다 보니까 좀 전국체전이 좀 소홀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스타 선수들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얻고 있고요. 전국체전이 최초로 열린 게 1920년 7월 이 조선체육회가 창설되고 첫 행사로 열렸다고 합니다. 그해 이제 배제고등학교에서 운동장에서 개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대회를 기점으로 좀 횟수를 계산하고 있고요. 이 1945년 광복과 함께 이 부활이 되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1946년에는 이 대회 이름이 조선올림픽이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올림픽. 예, 1948년 29회 때부터 전국체육대회라는 지금의 이름으로 개칭해서 계속 지금 열리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자유롭게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였는데, 네. 이제 이 1948년 이 전국체육대회로 바뀌면서 이제 시도 대항제로 지금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전국체전에는 박태환이나 손현재, 양학선 선수처럼 올림픽 스타들이 대거 참가해서 큰 관심을 끌었는데, 이분들이 좀 자기 이름값을 좀 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역시 그 선수들 실력이 뭐 어디 가지 않더라고요. 네. 스타 선수들이 참가한 종목에서 이 선수들이 대부분 금메달을 휩쓸었고요. 뭐 성적도 성적이지만 이 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팬들을 엄청나게 몰고 다니면서 전국체전에 관심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박태환 선수는 아까 뉴스 보니까 벌써 4관왕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던데 뭐 확실하게 부활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벌써 4관왕에 올랐습니다. 자유형 200m, 400m, 개형 400m, 800m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특히 어제 개형 800m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인천 대표팀이 박태환 선수를 제외하면은 실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앞에 3명까지 이 5위에 그쳤는데요. 저 선두하고 거의 한참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네. 박태환 선수가 그걸 다 뒤집은 거죠. 5위에서 네. 마지막에 1위까지 역전을 시켜서 금메달을 이끈 거예요. 앞에는 4명을 제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훅 지나가고 있는 거죠. 박태환이가. 그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거를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느낄 수 그 있었습니다. 마라도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네. 영국 대표팀 선수들과 시합을 하면서 축구 11명 하잖아요. 네. 앞에 10명 있는데 6명을 제치고 들어서 골 넣었더라고요. 예. 35m를 지나가면서 6명을 제치고. 그게 이제 영국 86년 선수. 멕시코 월드컵 때 네네네. 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휙 지나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월드컵 최고의 골 장면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제 박태환 선수가 내일 혼계영 400m에 출전을 합니다. 여기서 금메달을 추구하게 되면은 최대 5관왕까지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박태환 선수는 이제 전국체전에 출전한 게 5년 만입니다. 네. 2007년에는 고등부, 2008년에는 일반부에서 각각 전국체전 5관왕에 오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박태환 선수가 이렇게 잘하는 게 뭐 이게 4관왕, 5관왕 되는 게 정말 기뻐할 일이냐 하면은 사실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박태환 선수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금메달 네. 많이 따는 거 좋죠. 하지만 지금 박태환 선수의 기량이 전성기 시절과 좀 비교하면은 많이 못 미치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박태환 선수가 낸 기록을 보더라도 자기 최고 기록에서 한참 못 미치는 기록입니다. 네. 그럼에도 이 다른 선수들과 거의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독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국 수영의 이런 다른 수준이 너무 낮다, 떨어진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박태환 선수를 제외하면 이번 전국체전 수영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선수가 없어요. 한국 신기록도 나오지 않고 있고요. 박태환 선수가 처음 올림픽 출전했을 때 실격패 그렇습니다. 하고 울었잖아요. 예. 그 소식을 전했었던 기억이 예전에 제가 MBC 라디오 코너 진행할 때 제가 전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올림픽에서 큰 좋은 모습 보여주고 네. 그런데 그 뒤를 이을만 선수가 없다는 거. 그렇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계속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태환이 잘하니까 한국 수영도 잘 나가나 보다 했는데 사실 박태환이라는 어떤 커튼을 딱 걷어보니까 그 현실은 굉장히 초라하고 처참한 거죠. 프로레슬링만 하더라도 우리 위에는 이제 김일 선생님, 그렇습니다. 이양표 회장님, 그리고 김남훈. 네. 레벨, 흔히 말하는 레벨의 차이가 예. 지금, 죄송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에 개천에서 용난 건데 이 개천에서 용난 거 가지고 너무 들떠 있다가 이제 박태환 선수가 내년에 아시안 게임 끝나면 은퇴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한국 수영은 다시 예전에 아주 안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 저변의 확대와 유지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손현재 선수. 자, 손현재 선수 같은 경우는 바로 앞서 네이키드 토크에서 우리 최강희 씨가 아주 네. 일침을 가기도 했었는데요. 무슨 손현재 얘기가 선수가 아니라 네. 손현재 선수를 둘러싼 그 외모 지상주의에 대해서 말씀해 예. 주셨는데 이 손현재 선수 일단 성적 좋은 활약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전국체전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일반부 리듬체조에 출전을 했는데요. 뭐 다른 선수들 여유 있게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제 손현재 선수가 지난해까지는 고등부에 나왔는데요. 고등부에서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반부에 첫 금메달을 딴 건데요. 어찌됐건 4년 연속 전국체전 금메달입니다. 네. 이 손현재 선수가 출전한 날 이 체육관이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 체육관, 뭐 중학교 체육관 빌려서 전국체전 열리는데 이 체육관이 관중으로 아주 몸살을 앓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보통 몇천 명 들어가는 체육관이 아니라 뭐 몇백 명 들어가는 체육관인데 여기에 네. 뭐 5,600명 이렇게 들어가니까 만약에 이성무 기자도 그렇습니다. 이제 비슷한 거리에서 김남훈의 프로레슬링 경기와 손현재 선수의 시합이 잡혀있다. 네. 어딜 가시겠습니까? 손현재 선수 가야죠. 그렇겠죠? 저라도 거기 갈 거예요. 시합을 포기하고. 예. 그러니까 손현재 선수가 이번에 아직 좀 정상 컨디션이 아니어서 좀 고난도 기술보다는 안정적으로 연기를 하는데 뭐 좀 주력을 했는데요.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네. 역시 손현재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손현재 선수가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최강희 씨가 손현재가 올림픽에서 나와서 금메달을 땄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국내 최강자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배우이자 복선 이시영 씨에 대한 관심이 역시나 높았는데 여자 복싱 50kg 이하급 8강전에서 탈락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김하율이라는 선수, 뭐 예전에 지난 4월 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겼던 선수인데요. 네. 뭐 경기 내용은 확실히 이 김하율 선수가 앞섰고요. 이시영 선수가 계속 수세에 몰렸고, 뭐 그런데요. 어찌됐건 뭐 이시영 선수로서는 잘 싸운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워낙 또 운동을 늦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은, 글쎄요, 뭐 나름 선전한 경기였지만. 나이도 이시영 씨가 32살이고, 그렇습니다. 김하율 선수가 19살이에요. 이시영 선수가
선수가 외모가 네. 아직도 아리따워서 그렇지 노장이거든요. 노장이죠. 30대 초반에 예. 복서면 그렇습니다. 어휴, 예. 예. 그런데도 뭐 나름 잘 싸웠지만은 역시 어떤 좀 체력적인 한계는 좀 어쩔 수 없었던 것 네. 같습니다. 뭐 하지만은 이 이시영 선수가 그래도 이게 채점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한 가지 좀 주목할 점이. 그래요? 네.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 톡톡 치기만 해도 똑같은 이오타. 1점. 예. 그러니까 세게 치든 톡톡 쳐든 똑같은 1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부터는 그러니까 프로식으로 바뀌었어요. 10점 만점제. 그래서 유리한 경기를 펼치는 선수에게 10대 9, 10대 8 이렇게 유리한 점수를 주도록 이렇게 프로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경기 그러니까 각 채점 라운드별 방식이. 승자가 있는 것이고 승자는 10점 만점을 받고 패자는 9점 이하를 받는. 그렇습니다. 네, 그 시스템이 그렇다 도입되는 보니까 거군요. 이시영 씨가 그러니까 이 아웃복싱 돌면서 이 계속 이 뒤로 피하면서 주먹으로 이 긴 팔을 이용해서 툭툭 치는 네. 이런 경기 운영을 했는데 아무래도 계속 그 채점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불리해진 거죠.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그 이시영 씨 그러면 앞으로 이제 계속 복소 생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만두는 겁니까? 예, 일단은 계속 뭐 본인은 운동을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렇게 또 대회가 있으면 훈련을 해서 계속 대회에 출전하겠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게 또 이 내년 아시안 게임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발전이 아니거든요. 뭐 그때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정말 배우이자 복서 정말 네. 멋지네요. 예, 그렇죠. 근데 참 그 맞는 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배우가 진짜요? 얼굴이 재산인데 예. 그거를 또 주먹을 맞으면 아무리 체대 기여를 한다 그래도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 이시영 씨의 톤 정말 멋있고요. 자, 그 밖에 화제가 된 선수가 또 누가 있나요? 뭐 여러 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한 명만 좀 소개시켜 드린다면은 여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윤선숙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네. 이 선수가 41살이에요. 41살이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 선수가 지금 와. 소속팀에서 코치 겸 선수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코치를 하고 있고 네. 이제 훈련 중에는 이제 후배 선수들을 뭐 마사지해주고 뭐 네. 자세를 지도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도 후배 선수들 이끌어주려고 어떻게 시험 삼아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겨버렸어. 앞으로 나가보니까 선수들이 못 따라오는 거죠. 현역 선수들이. 이거 그러니까 어떡해. 결국에는 그냥 끝까지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페이스메이커 비슷하게 좀 오. 후배 선수들을 끌어주려고 이렇게 출전을 네. 한 건데 우승까지 해버리니까 본인도 우승하고 나서 좀 황당해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어찌됐건 뭐 41살의 선수가 이렇게 투혼을 발휘해서 우승한 것도 반갑지만은 이것도 박태환 선수와 마찬가지로 네. 결국에는 여자 마라톤의 어떤 그만큼 아하. 이런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네. 게 굉장히 또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냥 삐죽하게 솟아오르는 영웅들의 이야기만 심취해 있다가 정말 그 종목의 어떤 저변 확대 이런 것을 우리가 너무 도외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오늘 정말 이성무 기자 정말 자료도 많이 준비해 오시고 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중간중간에 그 정말 송곳처럼 들어가는 비수 같은 멘트들 예. 아주 훌륭했습니다. 예, 송곳처럼 들어가는 비수 같은 멘트는 되게 어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아주 막 던져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성무 기자 수고하셨고요. 스포츠 라이프 다음 주에도 더 멋진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남은의 인파이팅. 눈 깜짝할 사이에 2시간이 훅 지나가 버리고 말았네요. 자, 내일 목요일의 인파이팅은 국민TV 라디오 동아투이 특별 편성 관계로 하루 쉬게 됐습니다. 아쉬우셔도 뭐 좋은 내용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계속 청취해 주시고요. 딱 하루만 참아 주신다면 저는 내일 모레 금요일에 신문수의 불굴의 명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끝곡 버스커의 아름다운 나이 들려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죠. 1, 2, 3, 파이어!